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자영업자입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제 얘기도 한번 풀어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요. 저는 직장에서 동료의 소개로 만난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30도 안 되어 결혼을 하고 우리는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차갑고 냉정한 편인데 아내는 정반대였어요. 집 잃은 강아지, 고양이, 하다못해 나무에서 떨어진 이름 모를 새까지 집에 데려와 보살펴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말 못하는 동물은 참을만 했어요. 아내는 길에서 울고 있는 어린애 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신혼 때 퇴근해 오면 모르는 애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아내의 다정하고 착한 성격에 반했지만 하도 자주 그러니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아무한테나 잘해주면 어떡해. 제발 집에 모르는 사람 좀 들이지 마. 하물며 애들이라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 몰라? 잘못하다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무슨 봉변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럼 딱한 애를 못 본 척해요? 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고 당신 아니어도 도와줄 사람 많아. 생판 모르는 남의 애 챙기지 말고 당신 몸이나 챙겨. 몸도 약한 사람이 괜히 오지랖만 넓어서는. 나한테는 당신이 제일 소중한 거 몰라?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 알았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결혼한 지 2년이 안 돼요. 아내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큰애는 성격이 저와 꼭 닮아서 어려서부터 자기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챙겼어요. 아들이 어린데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내는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둘째를 가지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첫째가 유치원에 갈 때쯤 아내는 임신을 했지만 계속 유산이 되었고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더는 자식 욕심 내지 말자고 달랬어요. 그즈음 평생 다닐 줄 알았던 회사가 망해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저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집을 줄여 이사하고 문방구 겸 슈퍼를 차렸어요. 큰 길 가라 자리가 좋았고 외상 한 번 안 주고도 장사는 잘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조금 겁도 났는데 막상 해보니 저는 뼛속까지 장사 체질이었어요. 그러나 아내는 지나치게 정이 많아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린 애들이 뭘 살 때 돈이 모자라도 그냥 주고 단골 아니어도 간혹 외상도 해주는 것 같았어요. 대려 중학생 아들이 아내보다 더 돈에 밝았습니다. 세 식구가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우리 가게 한쪽에는 우체통이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게 눈의 가시였어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쓰레기만 쌓여 아주 보기가 싫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가게 앞에서 어묵을 팔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뭐라도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었죠. 그러더니 어떤 여자애를 자꾸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7, 8살쯤 되어 보였는데 눈만 동그랗게 크고 비쩍 마른 아이였어요. 한겨울인데 외투도 없이 얇은 티에 반바지,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늘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애였습니다. 아내는 그 애에게 어묵도 넘치게 주더니 안쓰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또 그 병 도졌어? 생판 모르는 남의 챙기는 버릇. 여보, 지금까지 애가 붙인 편지에 우표가 하나도 없었던 거 알아요? 뭐? 아프신 할머니랑 저 꼭대기 집에 사는데 엄마가 먼 데서 식당일 한다나 봐요. 그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에 글쎄 우표를 붙여야 하는 것도 몰랐다는 거야. 지금까지 50통은 되었을 텐데 내가 다 속이 상해요.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거의 방치되어 산다는 거였어요. 보기에는 7살쯤으로 보이는 것도 못 먹어서 발육이 느린 건지 나이가 벌써 10살이더군요. 아내는 그 사연을 알고 더 아이에게 마음이 가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또 다 퍼주려고? 불쌍해서? 아예 데려다 살지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린애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형편이 괜찮으니까 가진 거 나누면 좋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세상에 불쌍한 애가 얘 하나예요. 돕고 싶으면 차라리 불우이웃 성금을 내요. 괜히 집에 데려오지 말고. 그리고 우리 형편이 괜찮긴 뭐가요. 가게 내면서 차도 팔고 집도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동정심은 갖지 마세요. 아내는 아들 말에 더 마음이 상한 눈치였지만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일 생기니 어묵 장사도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때쯤 저는 가게를 넓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슈퍼보다는 문방구 물건이 더 잘 팔려 대형 문구점을 열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잘 다니는 줄 알았던 아들이 패싸움에 휘말렸는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쪽이라는 거였어요. 그 일로 저와 아내는 경찰서며 학교에 불려 다녀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간혹 가게 매상이 비었던 것도 아내가 외상을 주거나 물건 값을 깎아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착한 아내는 크게 상심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녀석은 크게 반성하는 기색도 아니었어요.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돈 뺏기고 맞고 다니면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약해 빠진 모습 보이면 강한 애들한테 당하긴 하죠.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소홀히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라고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시달리는 거 짜증난다고요.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속상하긴 해도 이번 일을 한 번의 해프닝으로 여겼어요. 아들도 더는 말썽 부리지 않겠다 약속했고요. 아내는 충격의 병이나 며칠을 알아 누웠지만 크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어요. 대형 문구점을 여는 일에 매달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온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시려 못 살겠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그 일 이후 집에 와도 방문만 쾅 닫고 들어가고 저는 얼굴 보기도 힘들고 어디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표도 없는 편지를 붙이던 여자아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사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었다며 엄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꼭대기 집에서 혼자 사는 애가 너무 가엾다면서 우리 집에 데려와 키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 괜히 있는 말 아니라고요. 지금 당장은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도 나중에 이 일로 무슨 화를 입을지 모른다고요.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각은 안 해? 영태 이제 고등학생이야. 마음 잡고 공부해야 하는데 생판 남의 집 핏줄을 데려다 키운다고? 게다가 다 큰 아들 있는 집에서 수양딸을 기른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왜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요?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영태도 점점 더 이기적으로 구는 거잖아요. 당신 닮아 물렁하게 살면 뭐가 좋아? 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이번에 진짜 나도 양보 못해요. 그 아이 수빈이 꼭 데리고 오고 싶다고요. 더 이렇게 못 살아요. 얼음장 같은 아들이랑 남편 사이에서 춥고 마음 시려 못 살겠다고요.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고 다음 날부터 아내는 먹는 걸 거부했어요. 단식하며 몇 날 며칠 침묵 시위를 하는데 아내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순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정말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살면서 저런 식으로 뭘 강하게 요구한 적도 화를 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밖으로 불러 설득을 했어요. 네 일로 엄마 상태가 이러니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도 평생 같이 산다고 장담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너나 나나 엄마가 없으면 안 되니 이번만큼은 뜻을 들어주자고요. 아들은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알았으니까 일어나. 죽 사왔으니까 먹자. 필요 없어요. 먹고 일어나야 그 아이 데려오지. 퀭한 얼굴로 누워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영태는요? 아들도 그러세요? 아이, 내가 설득했어. 대신 호적에 올리는 건 안 돼. 철저히 나무로 키우는 거야. 알았어? 아내는 당장 아이를 데리고 와야겠다며 일어나다가 휘청거리며 넘어졌어요. 저는 아내를 다독여 죽을 먹이고 이틀 후 함께 꼭대기 집으로 올라가 그 아이 수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까이 지켜보니 아주 예의가 바르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아들 영태는 시종일관 무관심했지만 실은 내색을 대놓고 하진 않더군요. 아내는 신바람이 나서 수빈이 오시며 가구를 사러 다녔습니다. 그 사이 저는 대형 문구점을 열었고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아들 영태도 고등학교에 올라간 뒤로는 큰 말썽 없이 학교 잘 다녔고요. 이웃 동네 큰 집으로 이사까지 하게 된 뒤로 저는 수빈이를 더 좋게 보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빈이는 저희 부부에게 참 애틋하게 잘했어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절간보다 더 조용했을 겁니다. 영태는 클수록 말들이 없어지고 집에서는 잠만 잤어요. 어버이날이며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수빈이 뿐이었어요. 새 이웃들은 수빈이가 수양딸인 것도 모르고 마냥 부러워했습니다. 아이, 모녀가 나란히 목욕 다녀와?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유, 엄마랑 딸이 그냥 붕어빵이네. 아이고, 예쁘다. 수빈이가 공부도 잘한다며? 이번에 전교 3등 했어요. 아이고, 아들도 헐친하게 잘생겼지. 딸내미는 공부 잘하고 효녀지. 부럽다, 부러워. 다 가졌네, 수빈 엄마는. 아내뿐 아니라 저 또한 수빈이를 친딸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염색도 수빈이가 해주고 가게에서 말동무가 되어줄 때도 많아 혼자 있으면 허전함을 느낄 정도였어요. 참 살갑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수빈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입시도 잘 치러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요. 아들 영태도 군에서 제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영태는 시시한 대학에 가지 않겠다며 재수 삼수를 하다가 공부를 다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한 지 3년이 흐른 뒤였어요. 아들이 제대하고 다시 한 지붕 네 식구의 일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먼 친척분의 부고를 듣게 되었어요. 아내와 저 둘만 삼각집에 가게 되었고 돌아올 때 아내만 슈퍼에 잠깐 들린다고 해서 저만 먼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제 귀에 이상한 대화가 들렸어요. 오빠, 하지마. 제발 부탁이야. 분명 수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안 해? 오빠 좋게 변했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제발 그만둬. 엄마 아빠? 야, 너 연극 좀 그만해. 우리 부모님이 널 낳기라도 했어? 효녀인 척 연기하는 거 그만둬. 나은정이 다가 아니야. 난 엄마 아빠를 진심으로. 야, 꿈 좀 깨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뭐? 무슨 짐승? 검은 머리 짐승. 딱 너 같은 처지 말이야. 오빠, 정말 왜 이래 정말.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확 다 까발릴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가만히 있으라고, 어? 두 아이는 한 공간에 있는 게 분명했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으로 머리가 핑핑 돌고 쓰러질 것 같은 그때 아내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나가 아내를 다시 대문 쪽으로 이끌었어요. 그냥 그렇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왜 그러냐고, 애들 둘 다 집에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아내를 밖으로 이끌었어요.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꼭 같이 가야 한다고요. 아내는 황당히 하면서도 저를 따라왔습니다. 이런저런 구실로 아내를 붙잡아 두었고 집에 들어간 게 자정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아내는 1층의 수빈이 방과 2층의 영태 방을 차례로 들여다보고는 애들 둘 다 잔다면서 씻으러 가더군요. 저는 혼자 남게 된 그때가 되어서야 무슨 짓을 한 건지 정신이 들었어요.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집에 왔을 때 들었던 둘의 대화 내용은 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만약 제가 아닌 아내가 그 대화를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등허리에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마 아내는 충격을 받아 쓰러졌겠지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다시 머리에 떠올랐어요. 이 상황이 너무 싫었고 아들 녀석도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들었던 건 수빈이의 얼굴을 볼 면목이, 아니 볼 양심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뜬금없이 그 아이가 집을 나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모가 내일 아침에라도 나타나 딸을 데려가 줬으면 했어요. 생전 연락 한 번 없던 수빈이 친모까지 떠올리는 제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쁜 일이 터졌다고 생각하니 팔이 안으로 굽었습니다. 이룬 것 없이 나이만 먹은 영태와 아내를 지키고 싶었어요. 설사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빈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제 물건 다 두고 쪽지 한 장 침대 위에 남겨놓고요. 놀란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2층에서 잠든 영태는 제 엄마가 울어도 내려와 보지도 않더군요. 쪽지에는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 써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며 방방 뛰고 가슴을 치는 아내를 저는 말렸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겠냐며 기다려보자고 달랬어요. 아내는 수빈이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고 입학을 앞둔 대학교에도 찾아갔어요. 그러나 수빈이는 공부도 포기한 듯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등록금도 반환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끝내 알아눕고 말았어요. 영태 그 녀석은 우리 앞에서만 괴로운 척을 하더군요. 그리고 밤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빼입고 매일 나갔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아내는 신경 쓸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상심해 그런지 열이 끓고 밤마다 헛소리를 하는 등 몸이 더 나빠졌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병명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한 의원에서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우라로 쓰러진 거라고 하더군요. 골골대는 아내의 모습에 어느 날 전 부하가 치밀어 모진 소리를 내뱉었어요.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왜 남의 집 애를 키우자고 했어?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지? 여보, 정말 잘못됐나 봐. 벌 받나 봐. 당신 말 안 들어서. 수빈아, 어디 있니 수빈아? 그 애는 이제 있자. 그렇게 친딸처럼 잘해줬는데 이게 뭐야? 나 솔직히 걔 괘씸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어? 그 일로 아내는 병이 들어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 영태는 사업을 한다고 외제차를 몰고 나중에는 분에 넘치는 집을 얻어 나가 살더군요. 아픈 엄마 곁에는 10분도 잃기 싫어하면서도 제게 매달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보내왔습니다. 어디서 무슨 돈을 버는 건지 물어도 아들은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않더군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들 영태는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되었어요. 친구들이랑 벌인 사업이 불법이었던 겁니다. 큰 잘못은 저질러 놓고
감옥엔 가기 싫다면서 유명한 변호사를 구해달라. 아는 사람 없냐? 끝까지 이기적인 아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차라리 크게 혼나봐라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아픈 아내에게는 차마 아들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망연자실한 제가 문구점에 밤늦도록 나와 있을 때였어요. 아내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입구에 좋은 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중후한 분위기의 남성과 젊은 여성이 내리는 거였어요. 가만히 그 둘을 지켜보던 저는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바로 사라진 수빈이었어요. 얼어붙어 있는데 수빈이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더군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수빈이 정말 네가 맞냐? 함께 들어온 중년 남성이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빈이 친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빈이가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친아버지라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이 떨려왔어요. 수빈이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빈이가 아내를 찾더군요. 집에 계시냐고요. 저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네가 사라진 뒤 병을 얻어 지방 요양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애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내일 당장 가봐도 되겠냐며 제게 묻더군요. 얼마나 아프시길래 요양까지 하냐며 수빈이가 오열하자 친아버지라는 분이 딸을 다독였습니다. 내내 외국에서 살다가 몇 시간 전에 귀국했습니다. 수빈이가 향수병이 심해 나오게 됐어요. 길러지신 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늦은 시각 실례가 많았다면서 지내는 호텔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었어요. 꼭 다시 찾아오겠다면서요. 두 사람이 가고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친아버지를 만나 외국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다음날 아내가 있는 요양병원에 찾아갔고 담당 의사에게 면담을 청했어요. 아픈 아내가 수빈이를 만나는 게 어떨지 몰라 걱정이 되었죠. 결국 의사 선생님의 허락이 떨어졌고 수빈이는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내는 아예 외출을 허락받아 수빈이와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둘 사이에는 원망이 없더군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가기 싫다는 아내를 간신히 병원에 보내고 저는 수빈이와 둘이 남게 됐어요. 수빈이는 조심스럽게 아들, 영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왔어요. 담담이 지금 교도소에 있다고 이야기하니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뜻밖에도 그날 밤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신이 집을 나간 바로 전날 밤 일을요. 아빠, 내가 무슨 아빠냐. 친아버지도 나타났으니 더는 아빠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지 마세요. 아빠는 잘못 없어요. 제가 사라진 전날 밤 아빠 집에 들어왔다 나가셨죠? 어? 영태 오빠랑 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어요. 지금에 와 이런 얘기 소용없을지도 모르겠지만요. 듣게 된 이야기에 저는 넋이 나갔어요. 그맘때 수빈이는 사업을 하고 있는 친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우리 부부 몰래 가끔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고 물으니 친아버지가 다니던 고등학교로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그걸 영태가 저희보다 먼저 알게 되었고 수빈이 친부의 재력을 알아본 아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짜고짜 결혼하자고 너는 어차피 남 아니니 상관없지 않냐면서요. 돈을 유독 좋아하고 밝히는 아들이 할 법한 짓이었어요. 수빈이 얘기로는 그날 밤 영태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건 다름 아닌 혼인신고였다는 겁니다. 저희가 없는 사이 영태가 혼인신고 서류에 수빈이 인감도장을 억지로 빼서 찍으려는 것을 말리는 중에 제가 집에 왔다는 거였어요.
그때 영태가 점점 더 무서워지는 시기였고 한 집에 더 있다가는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친아버지를 몰래 만나는 것도 괴로웠는데 영태가 결혼하자고 괴롭히니 도망밖에는 생각이 안 났다면서요. 아내가 건강을 잃은 것이 다 자기 탓 같다며 수빈이는 괴로워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빈이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그날 밤 나쁜 일이 없었다는 건 다행이었지만 그 순간 진실을 외면하려 했던 저의 행동은 비겁했습니다. 친자식보다 더 잘했던 수빈이를 그렇게 외면한 뒤 저는 지금껏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영태도 교도소에 가 있고 아내는 병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들 잘못 키운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수빈이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 너는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했는데 난 아니었어.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는 그 말만 믿고 언제라도 널 내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수빈아. 정말 미안해. 수빈이는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잘해주신 거 다 기억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엄마는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수빈이가 뒤늦게 방황을 하느라 그랬다고 했어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후에 수빈이 친부는 딸을 잘 키워주어 고맙다며 우리에게 크게 사례를 했어요. 수빈이는 제 아버지를 외국에 보내고 혼자 남아 우리 부부와 반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아들 영태는 꽤 긴 시간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1년에 두세 번 잠깐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외국에서 공부 마치고 돌아와 변호사로 일하는 수빈이를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가정도 꾸리고 자식까지 낳은 그 아이가 여전히 저희 부부를 챙기며 삽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 아이를 집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